발틱의 아가씨로 불리우는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 별명에 어울릴 만큼 청순한 모습의 도시 풍경이 나그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헬싱키 항구는 겨울이면 꽁꽁 얼어붙어 발이 묶인다. 핀란드는 그 기후 조건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서 성장해왔다. 스웨덴과 러시아의 가운데 끼어있는 핀란드는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스웨덴의 일부였다. 그 후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으며 핀란드 공화국이 수립된 것은 1920년이었다. 공화국 수립 이후에도 소련과 전쟁을 치루었고 지금도 핀란드의 최대 과제는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헬싱키 부둣가의 마켓 광장에는 날마다 장이 선다. 꽃, 과일, 생선, 그리고 잡다한 생활용품들. 이 노천 시장에 가보면 핀란드 사람들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쉽게 읽을 수 있다. 오랫동안 핀란드 사람들은 공적 장소에서는 스웨덴 말을 써왔고 스웨덴의 풍습을 따랐다. 그러나 생활에서만은 철저하게 핀란드 말과 풍습을 지켜왔다. 언젠가는 독립을 한다는 주체의식 아래 타국의 문화 침범과 인종 혼혈을 꿋꿋이 참고 견뎌왔던 것이다. 핀란드 사람들의 민족혼, 그것을 유지시켜준 것은 무엇일까? 그들이 펼치는 시장 풍경 속에서 어느 정도의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시장 안에는 자유, 영원한 자유가 뜨겁게 숨쉬고 있는 것이다. 달리는 인간 기계의 노름이 핀란드가 낳은 올림픽의 영웅이다. 그러나 음악으로 핀란드를 대표하는 인물은 역시 시벨리우스다.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핀란디아에서 따온 이름 핀란디아 콘서트 홀. 헬싱키에는 시벨리우스가 남긴 거대한 그림자가 이곳저곳 드리워져 있다. 숲과 호수의 나라로 일컬어지는 핀란드는 위대한 작곡가 얀 시벨리우스로 하여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 1865년 내륙의 조그만 마을 헤멘릴라에서 태어난 그는 1957년 7월 20일 92세를 일기로 만년의 거처인 이곳 아이놀라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벨리우스는 많은 작품 속에 그가 사랑했던 핀란드의 자연과 풍광, 그리고 피인족의 정서를 담아 표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던 작곡가입니다. 긴 겨울, 심한 추위, 검푸른 숲과 호수들로 대표되는 이 나라의 자연은 음울한 하모니와 대범한 선율이 특징인 시벨리우스 음악의 모태가 되었으며 지극한 조국애와 자기 민족에 대한 연민의 정은 언제나 시벨리우스의 가슴속을 흐르는 음악의 원천이었습니다.
시벨리우스의 고향 헤멘린나. 헬싱키에서 북북서로 100km 떨어진 내륙의 이 도시는 모든 길은 헤멘린나로 통한다는 이정표가 말해주듯 시벨리우스로 인한 핀란드인의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지는 곳이다. 헤멘린나는 핀란드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시의 하나이며 그 아름다운 경치는 스칸디나비아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곳이다. 시내를 가로지르는 바나야베시 호숫가. 700년 된 붉은 벽돌의 고성은 시벨리우스와 함께 이 헤멘린나를 상징하는 유명한 건축물이다. 시벨리우스가 태어나던 당시의 헤멘린나의 인구는 3천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4만 2천의 중소상업도시로 변화했다. 도시가 커짐에 따라 옛 건물들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지만 시벨리우스가 태어난 상가마을은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이 집에서는 매달 2차례씩 시벨리우스 기념 음악회가 열린다. 시벨리우스는 이 방에서 1865년 12월 8일 밤에 태어났다. 마흔네 살의 아버지는 내과 의사였다. 시벨리우스가 태어난 지 2년 8개월 만에 티푸스에 걸려 사망했다.
환상을 쫓던 소년 시벨리우스. 학교 공부에는 별로 흥미가 없던 시벨리우스는 숲속을 쏘다니기를 좋아했다. 소년 시벨리우스는 전설 속에 나오는 요정을 만나기 위해 하루 종일 숲속에서 나오지 않기도 했다. 수오미 핀란드. 핀란드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숲과 호수의 나라란 뜻의 핀란드 말로 수오미라 부른다. 시벨리우스는 특히 일몰을 좋아했다. 너무 아름답다 못해 슬프게까지 느껴지는 황혼. 그것이 시벨리우스를 날마다 유혹했다. 시벨리우스의 영혼은 장렬한 태양의 산화와 거울처럼 맑은 핀란드의 호수를 통해 살쪄갔다. 시벨리우스의 오감 중에서 특히 강한 것은 시각이다. 색채는 항상 그의 감정을 좌우했으며 그의 음악은 소리로 된 그림이었다.
음악에 대해서 핀란드의 국민성 그리고 자연과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흔히들 시베리우스의 음악 속에는 핀란드의 독특한 정서가 있다고들 하죠. 또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9세기 말엽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그가 초창기에 작곡을 했던 작품들에서 특히 핀란드적 속성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작품들이 탄생됐던 시기는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들 사이에서 국민 정신이 드높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시벨리우스는 결코 민속 음악의 주제를 그대로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음악은 민족적 색채를 많이 띠고 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그의 후기 작품들에는 시벨리우스의 나름대로의 고유한 정서나 사상이 많이 담기게 됩니다. 시벨리우스의 음악이 핀란드 국민과 음악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입니까? 애초에 시벨리우스는 예술가나 음악가 또는 작곡가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전체 국민에게 있어서 국가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그는 대단한 인정을 받았고 사랑받았으며 또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악은 계속해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가 이후에 핀란드의 모든 세대와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명확합니다. 그들 대부분이 시벨리우스가 들여온 그늘 속에서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그들의 독자적인 음악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장님. 시벨리우스는 헬싱키 음악원을 마치고 베를린에 유학했다. 교육 자체를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던 그는 베를린 유학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작곡가가 기술을 연마한다는 것은 내과 이가 해부술을 연마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시벨리우스는 베를린뿐 아니라 비엔나에서도 교향곡과 고전적 형식을 공부하기도 했다. 그 무렵 시벨리우스는 이탈리아의 천재 피아니스트 부조니와 가깝게 지냈으며 귀국 후에는 장군의 딸인 아이노 예르네펠트와 결혼했다. 시벨리우스 푸친의 고향 로비사는 시벨리우스 자신에게도 잊을 수 없는 작품의 산실이다. 그는 굴레르보 교향곡을 로비사에 있는 바로 이 집에서 작곡했던 것이다. 민족 서사시 깔레발라에서 나온 굴레르보 교향곡이 초연된 것은 1892년 4월
시벨리우스의 나이 26살 때였다. 굴레르버 교향곡의 초연으로 시벨리우스는 핀란드 음악의 떠오르는 별로 기대와 명성을 얻었다. 베를린 유학 시절 갈레발라에 의거한 카야누스의 아이노 교향곡을 듣고 조국의 위대한 유산에 눈을 뜬 그는 그 가운데 영웅의 하나인 굴레르보를 주인공으로 한 성악이 딸린 대규모 관현악곡을 이곳 로비사에서 완성했는데 5악장으로 된 80분의 대작이었다. 핀란드 국민들에게는 자유의 전통 속에서 대대로 민요가 전해져 오고 있었다. 1835년 웬로트는 그 민요들을 수집, 복원, 편찬해 일리어드나 오디세이에 못지않은 민족 서사시 갈레발라를 발표했다. 시벨리우스의 굴레르보 교향곡과 투넬라의 백조 등은 갈레발라의 기초를 둔 애국적인 작품이다. 핀란드가 빛나는 것은 핀란디아가 있기 때문이고 시벨리우스는 숙명적으로 핀란디아를 작곡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핀란디아는 이곳 게라바에 있는 이 집에서 1899년 그의 나이 34살에 작곡됐다. 핀란디아가 관심을 끈 것은 지역적 특수성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유를 추구한다는 세계적 보편성에 그 주제가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시벨리우스는 핀란드의 심장 소리를 음악으로 옮겼으며 그의 오선지는 잉크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의 뜨거운 마음으로 그려진 것이다.
시벨리우스는 39살 되던 1904년 헬싱키에서 38km 떨어진 한적한 숲속의 마을 예르벤베로 이사해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50년 이상을 살았다. 시벨리우스가 지었던 옛집은 당시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시벨리우스는 집 이름을 아내 이름 아이노에서 따와 아이놀라라 지었다. 취재팀이 아이놀라를 찾았을 때는 공교롭게도 외부 수리 중이었으나 시벨리우스 기념재단에서는 특별히 내부 촬영을 허락해 주었다. 그들의 자랑인 시벨리우스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Olen säveltänyt toisen sinfoniani Italiassa ja kolmannen Pariisissa. Ja Polki Sinti Quartetto olen säveltänyt Lontoossa. Suurin osa olen säveltänyt Ainolassa. Ja minusta tuntuu aina, joka pitää elää metsässä tai suuressa kaupungissa. Mutta täällä Ainolassa tämä hiljaisuus puhuu. 시벨리우스는 외국 여행이나 헬싱키에 볼 일이 있어 나갈 때 외에는 줄곧 이 집에 은거하며 유유자적한 생활을 했다. 시벨리우스의 5딸이 이 집에서 자랐고 제3교향곡 이후의 명곡들이 이 집에서 탄생했다. 시벨리우스가 잠깐 자리를 비운 듯 생생하게 옛 모습 그대로인 기념관 구석구석에는 왠지 모를 시벨리우스의 침묵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다. 시벨리우스는 이곳에서 붉은 포도주와 고급 담배를 즐기며 유언장을 소리내 읽기도 했다. 시벨리우스는 아이놀라에서 살던 말기의 28년 동안 단 하나의 작품도 쓰지 않아 음악사에 수수께끼를 남기고 있다. 이것을 사람들은 예르벤베의 침묵이라 부른다. 작곡가가 자기 예술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작곡은 해가 갈수록 쉬워질 것이라고 속단하지 말라. 예술가가 나이를 먹을수록 스스로 짊어져야 할 짐은 늘어만 간다. 사람은 항상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리기 마련이다. 나의 예술은 오늘날의 작곡 풍토에 대한 항의로서 나타난 것이다. 나의 작업에 대해서 고개를 할 생각은 추워도
정말 추호도 없다. 시벨리우스는 작품 활동을 그친 후 침묵의 기간 동안 방문객들과 유쾌하게 대화하며 즐겼고, 그들이 가고 나면 무서울 정도의 고착된 시선을 창밖으로 던진 채 깊은 사색에 빠졌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음악 대신 자연의 소리, 신의 음악을 듣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소리로 된 모든 것을 다 듣고 있는 시벨리우스의 침묵. 그가 묵묵히 응시하던 창밖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세기의 바하, 고전파 최후의 작곡가 시벨리우스. 그의 죽음은 갑자기 다가왔다. 1957년 9월 20일 오후 1시. 뇌출혈로 쓰러진 시벨리우스는 밤 9시에 영원히 눈을 감았다. 그의 나이 92. 난폭하게 벌거벗은 북유럽의 대자연. 시벨리우스는 핀란드의 메마른 풍토에 음악이라는 천상의 옷을 입혔다. 핀란디아를 작곡할 때 언제나 눈에 선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고향 헤멘린나의 해저무는 여름날이었다.